어머님 솔직히 냄새나는 들기름 들고 저희 집에 오시는 것 좀 부담스러워요. 뭐라고? 엄마 연세도 있고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아파트 증여해 주실 때가 됐잖아요. 지훈아, 너까지 왜 그러니? 어머님이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이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셔야죠. 현실적으로 생각하라니. 그게 무슨 뜻이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증여세도 생각하셔야죠. 돈이 그렇게 중요해? 어머님 고집 그만 부리시고 이제는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 같아요. 엄마 돌아가시면 다 우리한테 오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이 얼른 내가 세상을 떠나길 바라는 것 같구나. 너희들의 본심을 이제 알았으니 너들이 한 짓들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 주마. 저는 올해 70세가 되는 강영순이라고 합니다. 시집와서 남편과 함께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나 농사일을 하러 가던 남편이었고,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라는 말이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때 외아들 정훈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죠. 그날부터 저는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정훈이의 대학 등록금을 모아야 했거든요.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 너희 아버지도 이렇게 일하셨어. 엄마, 나 대학 안 갈래요. 안 된다. 아버지가 너 대학 가는 거 얼마나 바라셨는데. 엄마 혼자 너무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이게 무슨 고생이야. 내가 잘 되는 게 엄마 소원이야. 저는 힘들 때마다 생전 남편의 마지막 부탁을 떠올리며 힘을 내곤 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을 보며 눈물 짓는 날도 많았죠. 하지만 정훈이가 공부방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힘이 났습니다. 결국 정훈이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엄마, 내가 꼭 성공해서 효도할게요. 그날 정훈이가 제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어느덧 남편이 떠난 지 25년이 지나면서 정훈이는 이제 대기업 과장이 되었고 결혼도 했습니다. 어제는 꿈에 남편이 나왔어요. 여보, 나 약속 지켰지. 하지만 요즘 들어 자꾸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정훈이와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잘 키우라는 남편의 마지막 부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게 허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도 저는 매일 새벽 3시면 일어나 들깨 농사를 지었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 일하면 그만큼 더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들깨 기름을 짜서 납품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내다 팔았죠. 그렇게 25년을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가 모은 돈으로 아들의 신혼집을 직접 장만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그 돈이 그리고 정성스레 장만한 그 집이 오히려 우리 모자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 것이라는 것을요. 제가 사는 곳과 아들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도 멀지 않는 곳으로 적당한 평수의 신축 아파트를 골랐습니다. 아들의 첫 신혼집을 계약하러 부동산에 갔을 때가 기억납니다. 아파트 계약금이 얼마죠? 5천만 원입니다. 엄마, 진짜 현금으로 계약금을 다 내시는 거예요? 그래, 너 신혼집을 해주고 싶어. 평생 동안 모은 돈이란다. 중개인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훈이도 놀란 눈치였지요. 엄마, 이런 걸 왜 혼자 결정하신 거예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었는데.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그날 밤 마음이 벅차올라 잠도 오지 않더군요. 그렇게 몇 번을 뒤척이다가 겨국 자리에서 일어나 마루에 걸린 남편 사진을 보며 옛날 생각에 잠겼습니다. 농사일로 굳은 손을 바라보니 그동안의 시간이 절로 떠올랐죠. 여름이면 뜨거운 햇볕 아래 땀을 흘리며 일했고 겨울이면 꽁꽁 언 손을 풀어가며 들기름을 짰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들이 결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줬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고마워했죠. 어머님, 저희 신혼집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훈이랑 사이좋게 잘 살아라.
난 그거면 된단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 효도하면서 잘 살게요. 아들의 결혼식을 지켜보며 전 그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홀로 아들을 키워야 했던 저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신혼집에 입주하고 한동안은 정말 좋았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어머님 된장찌개는 정말 최고예요. 내일도 와서 먹으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이상해져 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식사가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바쁘다며 받지 않더군요. 정훈아, 오늘은 엄마가 반찬 좀 갖다 줄까? 오늘 저희 외식하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내일은 괜찮니? 내일은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요. 며느리는 이제 제가 가면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머님, 미리 연락 좀 주시고 오세요. 아, 그래야겠네. 미안하구나. 저희도 이제 신혼이라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다고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아들 부부의 삶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정은이가 며느리와 함께 온다고 해서 맛있는 반찬을 준비했죠. 식탁에 앉자마자 정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엄마, 우리 이사 가기로 했어요. 갑자기 이사는 왜? 강남으로 옮기려고요. 강남으로 옮긴다고 거기는 왜? 거기가 처갓집이랑 가깝거든요. 순간 숟가락을 잡은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직장이랑 가깝고 아이 낳으면 친정엄마가 봐주시기로 했어요. 나는 도움이 안 되니.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났지만 아무도 수저를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이해해 주세요. 아이 키우려면 친정엄마 도움이 필요해요.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이사하는데? 천천히 이삿짐 정리할 거라서 3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 알았다. 잘 살 거라.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은이와 며느리는 밥도 다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나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음 날 동네 마트에서 며느리를 마주쳤습니다. 제가 인사를 건네자 고개를 획 돌리더군요. 이제 저는 아들 부부의 삶에서 지워질 존재가 된 거겠죠. 텅 빈 냉장고를 보니 된장찌개 끓일 이유도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들깨도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하나 위안이 된다면 아들의 신혼집 명의가 아직 제 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아주머니, 아드님이 전세 계약하러 오신다고 하는데요. 전세 계약이라뇨? 무슨 얘기예요? 아파트 이사 나간다고 새로운 세입자랑 계약한다고 하는데요. 내가 아직 허락도 안 했는데. 내가 집주인이니까 계약은 없는 일입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 돈으로 자식 사랑을 살 수는 없나 봅니다. 얼마 후 명절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정훈이네 가족이 오면 먹을 음식을 준비했죠. 떡국도 끓이고 잡채도 만들고 전도 부쳤습니다. 명절 음식은 꼭 손수 만드는 게 제 철칙이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며느리가 와서 도와줬는데 올해는 그것도 없네요. 10시가 되어서야 정훈이네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저희 시간 없어요. 좀 이따 가야 해요. 왜? 오늘 하루는 자고 가지. 처갓집에도 가봐야 해서요. 그래도 명절인데 니네는 맨날 그쪽만 가는 거냐? 어머님, 저희도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뒤늦게 조상님께 차례를 지내고 식사 자리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쇼핑백에 들어있는 건 마트 세일 코너에서 산 것 같은 세트였습니다. 어머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수건 선물 많이 해요. 정훈이는 밥을 몇 숟가락 뜨더니 시계를 봤습니다. 엄마,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벌써 처갓집에서 기다리세요. 식탁에는 아직도 제가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였습니다. 현관에서 며느리가 구두를 신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음식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다 낭비잖아요. 무슨 낭비 남는 건 내가 먹으면 되지.
대문을 열고 나가는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며느리가 친정에 전화하는 게 보였죠. 식탁을 치우면서 작년 설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다 같이 윷놀이도 하고 덕담도 나눴는데 이제는 그저 형식적인 방문이 되어버렸네요. 며느리가 좋아한다고 특별히 만든 약과와 산적들이 냉장고에 그냥 덩그러니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쓰려왔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인사차 들어오셨습니다. 혼자 먹기가 뭐하니까 같이 먹어요. 그래, 주섬주섬 이웃들과 나눠 먹으며 위안을 삼았죠. 방 귀퉁이에 놓인 쇼핑백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며느리에게 선물했던 백화점 쇼핑백이었습니다. 그걸로 마트 수건을 포장해 온 걸 보니 씁쓸하네요. 며칠 후 백화점에 들기름을 납품하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지하식품관에 있는 거래처와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고급 식당 앞을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깥 테이블에 아들과 며느리와 손주 그리고 안사돈이 보였고 이들은 함께 호화로운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비싼 한우 등심이 놓여 있었습니다. 장모님, 고기 맛이 어떠세요? 우리 사위 덕에 내가 오늘 좋은 거 많이 먹네. 다음엔 더 좋은 데로 모실게요. 장모님 많이 드세요. 우리 사위가 효도를 참 잘하네. 정말 효자야, 효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서서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지난주 정은이네를 찾아갔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지금 월말이라 돈이 좀 빠듯한데 용돈 좀 주세요. 어머님 약속도 없이 이렇게 자주 오시면 부담스러워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거절당했던 제 마음이 더욱 쓰라렸습니다. 안사돈은 접시에 음식을 골고루 담아 며느리에게 주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살쪘어요. 엄마나 많이 드세요. 나는 괜찮아. 너도 직장 다니면서 남편 뒷바라지 아래 아이들 챙기랴 고생하는데 영양 많이 챙겨야지.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와인도 보였습니다. 제가 농사지은 들기름은 냄새 난다고 싫어하던 모습이 겹쳐서 떠올랐습니다. 테이블에서는 손주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진짜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 우리 손주 더 사줄까? 지난 크리스마스에 제가 손주에게 사주려다 거절당했던 바로 그 장난감이었어요. 저는 그대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제 마음은 혼란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저녁 무렵 정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왜? 또 돈이 필요해서 전화했니? 이번 달은 경조사가 많아서 그런지 통장이 좀 빠듯하네요. 엄마, 이번 달만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나 돈 없다 끊어라.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지만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 오후 아무리 서운해도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평소처럼 들기름과 밑반찬을 준비해서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구두가 보였습니다. 거실에는 안사돈이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안사돈 옆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죠. 어머님도 오셨네요. 응, 마침 지나가던 길이라 들렀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들기름과 밑반찬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희 냉장고가 좀 좁아서요. 그래도 반찬은 있어야지. 안사돈이 코를 찡그리며 말했습니다. 아유, 들기름 냄새가 심하네. 요즘은 다들 올리브유 쓰지 않나요? 며느리는 말없이 제가 가져온 반찬을 치웠습니다. 정훈이는 어색한 표정으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우리 정훈이 이제 과장으로 승진했다고. 우리 사위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했게요. 정말 기특해요. 안사돈은 정훈이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부엌 구석에 놓여진 들기름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정성껏 만든 것으로 정훈이가 어렸을 때는 이 냄새를 좋아한다고 했었는데 이제는 옛 기억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슬그머니 들기름을 다시 가방에 넣었죠. 정훈아, 이사 언제 하기로 했니? 다음 달로 계약했어요. 우리 집 근처로 온다며. 안사돈의 말에 정훈이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직장에서도 가깝고 애들 맡기기도 편해서요. 아들 집을 나서는데 등 뒤로 안사돈의 말이 들렸습니다.
기름 냄새랑 시골 냄새가 섞여서 속이 좀 답답하네. 제 등 뒤로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그날따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이리 멀게 느껴지던지요. 가방 속 들기름이 마치 제 마음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녁 무렵에 정은이와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여서 저는 긴장이 됐습니다. 아이들 교육 얘기가 나왔죠. 어머님, 요즘 영어 유치원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영어 유치원이라니. 저희 친정 쪽 손주들, 조카들도 다닌대요. 그래, 거긴 한 달에 얼마나 하는데. 150만 원이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정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이들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해요. 그래도 그 돈은 너무 많은데. 장모님께서는 손주들 영어 유치원비를 다 내주신대요. 아들의 말에서 은근한 압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저희 생활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도 한 달에 150만 원이라니 다른 유치원은 안 되는 거니. 요즘은 다들 영어 유치원 보내요. 저희 아이만 안 보내면 애가 불쌍하잖아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가방에서 영어 유치원 안내문을 꺼내더니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화려한 영어 유치원 홍보물이었습니다. 어머님 하나뿐인 손주인데 생일 선물 준다고 생각하세요. 아들과 며느리가 돌아간 후 마당에 나가 혼자 앉았습니다. 들깨 농사로 번 돈은 점점 줄어만 갑니다. 아들 내외는 이제 제 통장을 당연하게 자기들 것으로 여기는 것 같았죠. 이웃집 할머니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또 돈 달라고 왔어. 이번엔 영어 유치원 비라네요. 영어, 유치원비 얼마나 하는데? 한 달에 150만 원이라네요. 제 한 달 생활비가 100만 원이 안 되는데. 아들, 내외가 미쳤구만 미쳤어. 저는 그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은행에 찾아가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1,000만 원이 채 안 되더군요. 평생 모은 돈이 이렇게 빠르게 줄어들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 사진 앞에 화려한 영어 유치원 홍보물을 놓았습니다. 여보, 이게 과연 옳은 걸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없는 사진 속 남편은 그저 저에게 희미한 미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얼마 후 들깨 농사를 짓다가 급하다는 거래처에 연락을 받고 가게에 납품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이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이 아들 집 근처라 잠시 들러보기로 하였습니다. 약속도 없이 방문하는 거라 아들 집 아피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현관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연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들렀단다. 혹시 정훈이 있니? 지금 손님이 와 계세요. 안에서 안사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얘야 누가 왔는데 그러니? 아, 시어머님이 갑자기 오셨네요. 어머님, 지금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며느리는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님, 지금 농사 짓고 오신 거예요? 응, 오늘 들깨밭에서 일하는데 거래처에서 급하다고 연락이 와서. 근데 어머님 냄새가 밖에서 좀 씻고 오시면 안 될까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오셔서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안사돈은 코를 막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순간 제 온몸이 굳어버려서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농사 짓느라 평생 흘린 땀이 이렇게 부끄러워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 정훈이가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왜 오셨어요? 정훈아, 그래 무슨 말이야.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아들은 제 눈앞에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길이 왜 이리 멀게 느껴지던지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빠져 아파트 화단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경비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이러고 앉아 계시면 안 되는데. 결국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신발을 벗어 던지고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흙 묻은 옷과 거칠어진 손이 눈에 들어왔죠. 남편의 사진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게 잘못된 것일까요? 평생 자식 잘 되라고 일했던 시간들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침부터 정은이와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분위기에 저는 긴장이 됐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온 걸 보니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엄마, 이제 아파트 명의 이전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세금 문제가 있어서요. 세금이 뭐가 문제인데? 증여세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요. 증여세라니 무슨 뜻이니? 정은이가 머뭇거리자 며느리가 준비해 온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인데? 법원에서 준비한 부동산 증여 서류예요. 나는 아직 그럴 생각이 없구나. 어머님, 계속 이러시면 저희도 곤란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엄마,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정은아, 너희들 왜 그리 조급해? 저희도 다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서류를 멀리 밀어냈습니다. 오늘은 좀 생각할 시간을 주어. 그럼 일주일 후에 다시 올게요, 어머님. 며느리는 서류를 가방에 챙겨 넣으며 일어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차가 떠나는 소리가 난 후 한숨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요즘 시세를 물어보니 제가 샀을 때보다 2배는 올랐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아들과 며느리가 더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웃집 어르신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또 왔다 갔나 봐. 네, 아파트 때문에 왔다네요. 요즘 부동산이 많이 올랐다며.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들깨밭이 유난히 쓸쓸해 보였습니다. 평생 농사지어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이렇게 쉽게 내어줘야 하는 걸까요? 모든 게 꿈만 같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들의 결혼이, 그리고 정성껏 마련해준 새 집이 오히려 우리 사이를 이렇게 멀어지게 할 줄은 몰랐네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저는 아파트를 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동산에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은 지 이틀 만에 정훈이와 며느리가 허겁지겁 저를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니? 엄마, 부동산에 아파트 매물 내놓은 거 제발 취소해 주세요. 이제 와서 그러면 다야. 늦었다.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아들과 며느리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으나 이미 제 마음은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들 신혼집으로 마련했던 아파트와 들깨밭도 함께 팔아서 정리하고 근처에 작고 아담한 빌라를 샀습니다. 마당이 있던 옛날 집보다는 작지만 혼자 살기에 딱 좋은 크기였죠. 이제는 저를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도 다니고 한의원에서 건강관리도 받았습니다. 피부관리실이라는 곳도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평생 아껴 쓰던 버릇이 있어서 망설이기도 했는데 이제는 저를 위해 쓰는 게 아깝지 않네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참 많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식 사랑도 가족의 정도 돈으로는 살 수 없더군요. 평생을 농사 지으며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사줬지만 그게 오히려 아들과 저희 사이를 멀어지게 했나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자식도 자신의 삶이 있고 저도 제 삶이 있다는 거요.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이 꼭 희생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현명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삶이 희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늦게 찾은 작은 행복이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선물이 된 것 같네요.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